아버지. 회사 앞까지 와서 이게 무슨 추태야? 내가 돈 안 줬어? 용돈 부족해? 민서가 애비가 밥값이 없어서. 제가 짐짓 어눌한 목소리로 최대한 비굴하게 대꾸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을 베어내는 듯한 통증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돈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 넘칠 만큼 많습니다. 경기도 외곽, 개발 제한이 풀리면서 보상받은 토지 보상금과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사모은 상가 건물 2채, 시가로 따지면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자산을 가진 알부자가 바로 접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평생을 자린고비 구두쇠로 살았던 제가 갑자기 돈벼락을 맞았다는 걸 알면 녀석들이 어떻게 변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해진 러닝셔츠를 입고 새벽마다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처음엔 습관이었고 나중엔 소일거리였으며 최근에는 녀석들을 시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민석이가 사업 자금이다, 아파트 확장이다 하며 손을 벌리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돈 없다, 나도 힘들다며 거절했고 급기야 일주일 전에는 보증을 잘못 써서 살던 전셋집도 빼야 할 판이다라고 거짓 폭탄 선언을 했던 참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뇌관을 건드린 걸까요? 효자 소리 듣던 내 아들 민석이의 눈빛이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전화는 뚝 끊겼고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녀석의 회사 앞에서 우연을 가장해 마주친 이 자리에서 놈은 기어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밥값이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지 숨겨둔 돈 있는 거 다 알아. 그거 다 쥐고 있다가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거야. 아니, 망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지.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쇼하는 거잖아. 민석이가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오자 옆에 서 있던 며느리가 녀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 며느리 지은이. 상냥하고 애교 많던 우리 며느리. 그녀가 말리나 싶어 안도하던 찰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 봐. 차라리 경찰을 불러. 치매 노인이 행패 부린다고 하면 데려갈 거야. 치매 노인. 행패. 며느리의 눈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니라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미친 개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 생일마다 몰래 찔러주던 그 두툼한 봉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 손주 녀석 유학비에 보태라며 건넸던 피 같은 돈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민서가, 지은아.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래. 며칠만 너희 집에서 재워주면 안 되겠니?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척 정말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가 되었을 때도 이 아이들이 나를 아버지로 대접해 줄지. 민석이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집 30평짜리 좁아터진 집에 아버지가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어? 애들 교육에 안 좋아. 냄새나고 궁상 맞은 꼴 애들한테 보여주기 싫다고. 정갈 데 없으면 저기 나라에서 운영하는 무료 쉼터나 알아봐 줄 테니까 거기나 가요. 그리고 아버님. 며느리가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5만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제 리어카 위에 툭 던졌습니다. 바람에 팔랑거리며 떨어진 돈이 마치 제 목숨값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사우나 가서 좀 씻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회사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이 사람 승진 심사 기간인 거 아시잖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빌어먹는 꼴로 나타나면 이 사람 얼굴에 똥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녀는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손바닥을 탁탁 치더니 민석이의 팔짱을 끼고 획 돌아섰습니다. 가자, 여보. 점심시간 다 가겠어. 밥맛 떨어지게 진짜. 아우, 재수가 없으려니까. 두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회사 로비의 회전문이 번쩍거리며 그들을 삼켰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를 걷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당당하고 우아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떨어진 5만원짜리를 쳐다보고 있는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주저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 뻥 뚫린 구멍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평생을 공사판에서 등짐을 지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다듬으며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아 갈치 한 토막을 구워도 가운데 살점은 다 발라주었던 내 아들. 비가 오면 학교 앞에 우산을 들고 서 있었고 그 녀석이 대학에 붙었을 때는 온 동네가 떠나가라 자랑했던 내 자랑. 그 자랑거리가 오늘 저를 쓰레기 취급하며 5만 원을 던져주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틀리고 굳은 살이 박인 못생긴 제 손. 이 손으로 그놈을 입히고 먹이고 가르쳤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분노였습니다. 그래. 좋다. 저는 이새로 피맛이 느껴질 만큼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 놈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마. 돈 없는 노인네, 힘없는 늙은이. 그게 너희가 바라는 내 모습이라면 철저하게 보여주마. 대신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액정이 반쯤 깨져 테이프를 붙여놓은 폰이지만 그 안에는 녀석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전화번호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의 전 재산을 관리해주고 있는, 그리고 내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는 유일한 대리인.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가기도 전에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전화를 다 주시고.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며 최대한 차분하고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지금 당장 유언장 수정해야겠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싹 다 바꿀 거야. 토시 하나 남기지 말고. 그리고 내 재산 내역 싹 뽑아서 가져와.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난 저는 며느리가 던져주고 간 5만 원짜리 2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돈을 찢어발겼습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지폐 조각들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이제는 풀어버리겠노라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이 정작 그들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노라고. 이제 시작입니다. 효자 코스프레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연기할 차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끈질긴, 그래서 너희들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빈대 같은 아버지가 되어주겠습니다. 리어카를 다시 끄는 제 등 뒤로 오후의 햇살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품은 짐승의 그것처럼 거대하고 서늘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띠리릭 마이너스 띠리리릭. 도어락이 풀리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자기야, 오늘 진짜 짜증났지? 아까 그 노인네 때문에. 어휴,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아. 말도 마. 김 부장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자네 아버님 정정하시네 하면서 비웃는데 진짜 확. 퇴근하고 돌아온 민석이와 며느리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무슨 냄새야? 이거. 무슨 썩은 내 같은 게 나는데? 저기 신발. 저거 뭐야? 저 더러운 운동화. 지은이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두 사람은 허겁지겁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딱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300만 원짜리라는 그들의 이태리제 크림색 가죽 소파 한가운데에 대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줍느라 땀과 먼지에 찌든 작업복 차림 그대로 말입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꺼내 먹다 흘린 김치 국물이 붉게 말라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제가 일부러 엎어놓은 막걸리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 아버지. 민석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더듬거렸습니다. 왔냐? 대구. 배가 고파서 내가 밥 좀 챙겨 먹었다. 니네 집 비밀번호가 우리 손자 생일이더구나. 안 바꿨길래 들어왔지. 저는 이빨에 낀 고춧가루를 손가락으로 후비며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지금 미쳤어. 남의 집에, 아니,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소파. 저거 얼마짜린데.
민석이가 소파로 달려와 저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힘없는 노인네처럼 맥없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찢는 척하며 아이고 허리야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녀석의 눈에는 걱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더러워진 소파 가죽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 여보, 이거 안 지워져. 김치 국물 배웠어. 어떡해. 며느리는 물티슈를 뽑아 미친 듯이 소파를 문지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살이마저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진짜 노망나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요? 당장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얘야, 갈 데가 없어서 그렇다. 보증금 다 날리고 찜질방 갈 돈도 없어서. 딱 며칠만 있자. 내 몸 좀 추스르면 나갈게. 제가 바닥을 기어가며 며느리의 바짓단을 잡자 그녀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만지지 마요. 냄새 옮아요.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자고 있던 손자 녀석, 중학생인 준호가 시끄러운 소리에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뭔데 시끄러워요? 나 내일 시험이라고. 할아버지. 준호는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저와 악을 쓰고 있는 부모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어릴 적 내 등에서 자랐던 녀석입니다. 할아버지 하며 따르던 녀석이니 적어도 녀석만은 나를 감싸주지 않을까? 준호야. 할애비가 갈 곳이 없어서. 하지만 준호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냄새. 엄마, 할아버지 왜 여기 있어? 진짜 거짓골이네. 친구들 올 수도 있는데 쪽팔리게 진짜. 빨리 내보내. 쾅.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3대가 합심하여 저를 벌레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래, 잘 컸다. 아주 부모를 쏙 빼닮았구나. 내 교육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구나. 그날 밤 전쟁 같은 소동 끝에 저는 결국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쫓겨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가라고 하면 아파트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너희가 페르나라는 걸 온 동네방네 떠들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민석이에게는 그게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대신 저에게 허락된 공간은 베란다였습니다. 거실도 방도 아닌 잡동사니와 분리수거함이 쌓여있는 베란다 한 구석. 그들은 거기에 얇은 이불 한 장을 던져주며 베란다 문을 닫고 커튼까지 쳐버렸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세요. 애들 보니까 마주치지 말고. 밥은 밖에서 해결하시고 화장실도 공중화장실 쓰세요. 집 더러워지니까. 지은이의 차가운 통보를 끝으로 거실의 불이 꺼졌습니다. 베란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11월의 밤 공기는 찼지만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 때문에 춥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소파에 누워있을 때부터 줄곧 돌아가고 있던 녹음기였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자기야, 저 노인네 언제까지 저러고 살게 둘 거야? 빨리 요양원 알아봐. 제일 싼 데로. 알았어. 안 그래도 알아보고 있어. 근데 아버지 명의로 된 시골 땅 있잖아. 그거 팔면 요양원 비용은 나올 텐데. 그거 똥값이잖아. 그래도 그거라도 챙겨야지. 내일 당장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뒤져봐. 정신 오락가락할 때 얼른 처리해야 해. 이어폰 너머로 들리는 아들 내외의 속삭임. 그들은 제 잠자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 남은 뼈와 살까지 발라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땅? 그건 이미 10년 전에 팔아서. 그 녀석 사업 자금 대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다고 착각하는 꼴이라니. 멍청한 놈들. 저는 베란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인터넷 뱅킹 앱을 실행하자 화면에 찍힌 숫자가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내뿜었습니다. 잔액 125억 8천만 원. 현금 자산만 120억. 이 돈이면 이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녀석들은 이 거대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베란다에 가두고 굶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기생충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밖으로 나가는 척하며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앉아 그들의 동태를 살폈고 밤에는 들어와 냉장고를 뒤져 비싼 과일과 고기만 골라 먹었습니다. 일부러 화장실 변기 물을 내리지 않았고 며느리가 아끼는 화분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 늙어서 깜빡했다. 몸이 안 따라준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집안은 하루가 다르게 엉망이 되어갔고 민석이와 지은이의 얼굴은 스트레스로 누렇게 떠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민석이가 회사에서 중요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통화를 엿들은 것입니다. 승진이 걸린 중요한 접대 자리라고 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저녁에 이사님 오시기로 했어. 알지? 집 완벽하게 치워놔. 그리고 아버지, 절대 방에서 못 나오게 해. 아니, 아예 밖으로 내보내. 찜질방비 줘서 보내버려. 알았어. 걱정 마. 냄새 안 나게 방향제도 뿌리고 완벽하게 세팅할게. 그날 오후 며느리는 제 손에 5만 원을 쥐어주며 등 떠밀다시피 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아버님, 오늘 밤엔 들어오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오세요. 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찜질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비싼 양복점. 여기서 제일 좋은 원단으로 제일 비싼 정장 한 벌 주시오. 지금 당장 입고 갈 거니까 수선도 빨리 해주고. 점원이 제 행색을 보고 멈칫하자 저는 품 안에서 수표 다발을 꺼내 카운터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점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이발소에 들러 말끔하게 머리를 자르고 염색까지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는 더 이상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 김칠성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저는 다시 아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민석이네 집 거실 창문 너머로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사님이라는 사람과 고급 양주를 따르며 웃고 떠드는 소리.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누구세요? 거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현관으로 쏠렸습니다. 고급 이태리 정장을 빼입고 번쩍이는 구두를 신은 제가 뚜벅뚜벅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최고급 샴페인 한 병과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 아버지. 민석이가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지은이는 입을 틀어막았고 소파에 앉아있던 이사님이라는 중년 남성이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김칠성 회장님 아니십니까? 민석이의 이사님이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그 회사에 숨겨진 대주주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 녀석만 모르고 있었을 뿐. 박 이사,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우리 아들놈 집에. 제가 중후한 목소리로 묻자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석이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라뇨? 아버지. 지금. 이게 무슨. 판은 깔렸고 쥐구멍은 막혔습니다. 회장님이라뇨? 이사님, 지금 그게 무슨. 우리 아버지는 그냥 폐지 줍는.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저와 박 이사를 번갈아 보며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는 민석이의 말을 무시한 채 90도로 허리를 굽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몰라 뵀습니다. 지난번 상가 재개발 건으로 뵈었을 때와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셔서. 박 이사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자신이 모시는 오너 일가와 막역한 사이이자 회사가 입주해 있는 강남 빌딩의 실소유주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제가 임대료를 조금만 올려도 회사의 단기순이익이 휘청거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슈퍼갑.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뚜벅뚜벅 걸어가 소파 정중앙 아까 박 이사가 앉아있던 상석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민석이의 양주잔을 들어 바닥에 휙 뿌려버렸습니다. 술이 싸구려구나. 이런 날엔 이런 걸 마시면 안 되지. 제가 가져온 최고급 샴페인을 탁자에 쿵 내려놓았습니다. 병목에 감긴 금색 라벨이 거실 조명을 받아번쩍였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앉아라. 박 이사, 자네도 앉게. 제 낮은 목소리에 민석이는 무릎이 꺾인 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박 이사는 엉거주춤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을 듯한 정적. 박 이사, 자네가 오늘 내 아들놈 승진 심사 때문에 왔다고 했나? 네. 아, 네. 그렇습니다. 김대리가 이번에 실적이 좋아서. 실적이라. 인성은 개차반인데 실적은 좋은 모양이군. 제 말 한마디에 박 이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석이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님 앞에서. 조용히 해라. 어디서 감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 제가 벼락 같은 호통을 치자 민석이가 흠칫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그저 미안하다, 그래, 알았다 하며 굽신거리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이 녀석은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품에서 아까 챙겨온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증여계약 해지 통보서와 유언장 수정본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민석아, 네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내 숨겨둔 돈. 그래, 있다. 아주 많이 있지. 내가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이. 저는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강남 어빌딩, 서초동 상가 2채, 그리고 현금 자산 120억. 그게 다 내 것이다. 120억이요? 며느리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욕망과 후회,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추악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원래는 이 모든 걸 너한테 물려줄 생각이었다. 내가 죽으면 다 내 것이 될 줄 알았겠지. 그래서 기다렸을 테고. 저는 샴페인 병을 따서 제 잔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지난 일주일 너희가 나에게 보여준 그 지극정성. 아주 잘 봤다. 베란다에서 자는 맛이 꽤 쏠쏠하더구나. 며느리가 던져준 5만원짜리 밥값도 아주 눈물나게 고마웠고. 아, 아버지. 그건 오해가. 민석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이사, 자네 혹시 알고 있었나? 이놈들이 제 애비인 나를 치매 노인 취급하며 베란다에 가둬놓고 키운 거. 네. 배 베란다라니요? 아니, 김대리, 자네 정말인가? 자네 아버님을? 박 이사가 경악하며 민석이를 노려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인 척, 가정적인 가장인 척. 연기했던 민석이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사님,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옷도 너무 더럽게 입으시고 냄새도 나고 해서 잠깐. 지은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그 말은 제 무덤을 파는 꼴이 되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면 부모가 아니냐? 제 싸늘한 일갈에 지은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저 노인네 언제 죽어? 진짜 지겨워 죽겠네. 요양원 싼데 알아봤어? 강원도 산골에 폐교 개조한 데 있대. 한 달에 50만 원이면 된대. 거기로 보내버리자. 빨리 치워버려. 내 친구들 놀러 오기로 했는데 냄새나서 원. 녹음기 속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목소리와 아들의 동조하는 목소리. 박 이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민석이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석 대리. 자네, 인간이 아니었구만.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박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사님, 오해입니다. 이건 조작된. 민석이가 박 이사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박 이사는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놓게.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내일 출근하면 징계위원회 준비하게. 품위 유지 위반에 사내 윤리 규정 위반. 아니, 다 떠나서 자네 같은 페류나랑은 일 못해. 내 건물의 주인이신 회장님 아들을, 아니 아버지를 이 꼴로 대접해?
자네 제정신인가? 박 이사는 저에게 정중히 목례를 하고 씩씩거리며 현관을 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석이의 승진 꿈도 직장 생활도 끝장났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저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저는 샴페인 한 모금을 우아하게 마시고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툭 쳤습니다. 자, 이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자. 아,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민석이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흑흑. 제가 미쳤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은이도 제 다리에 매달려 통곡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날아가 버린 120억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일 겁니다. 늦었다. 저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들 앞에 팔랑거리며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전 재산사회환원 서약서다. 내일 공증받으러 갈 거다. 내 죽으면 내 재산은 전액 장학재단과 독거노인 후원단체로 간다. 너희에게 갈 돈은 단돈 10원도 없다. 아, 아버지. 제발요. 손주 준호는요? 준호 유학 가야죠. 준호 생각해서라도. 민석이가 마지막 카드로 아들을 들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준호? 아까 날 보고 냄새난다고 코 막고 들어가던 그 녀석? 핏줄은 못 속인다더니 아주 너희를 쏙 빼닮았더구나. 걔 교육비 내가 벌어서 해라. 아, 이제 회사 잘려서 그것도 힘들려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집안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이 아파트 10년 전 결혼할 때 내가 해준 거지.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증여세 내가 내줬고 자금 출처 내 통장이다. 효도 계약 조건으로 사준 집이야. 부양 의무를 어겼으니 이 증여는 무효다. 네? 그게 무슨... 변호사 통해서 소장 날아갈 거다. 부담부 증여 해제 소송. 넌 패륜 행위를 저질렀으니 이 집 토해내야 할 거야. 당장 이번 주 내로 비워라. 아버님, 갈 데가 없어요. 저희 길바닥에 앉으라고요. 며느리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지만 저는 그녀를 차갑게 밀쳐냈습니다. 길바닥? 걱정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알아둔 곳이 있다.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명함 한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아까 녹음 파일에서 그들이 언급했던 강원도 산골의 폐교를 개조한 요양원 명함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구해온 것이었죠. 거기 싸고 좋더구나. 방값 싸니까 거기 가서 살든지 해라. 아, 거긴 노인만 받아주나? 그럼 베란다라도 빌려달라고 사정해보든지. 저는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아버지, 아버님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원한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독했던 썩은 냄새가 이제야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저 집구석에 배어있던 탐욕과 위선의 냄새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근사했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통쾌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칼로 도려낸 듯 아팠습니다. 자식을 버려야만 내가 사는 이 비극.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바닥으로 추락한 그들이 개과천선할지 아니면 영영 파멸할지 지켜보는 것.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는데 겨울바람이 찼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조차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에는 판결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원고 승소. 판사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증여 해제. 법은 냉정했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민석이 내외가 살던 그 아파트, 내 피와 땀이 서린 그 집은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제발요.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불과 두어 달 사이 녀석은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로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은 온데간데 없고 마트용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월세 보증금도 간당간당해요. 준호 학원도 다 끊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 효도할게요. 네. 민석이가 제 바짓단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미어졌을 겁니다. 내 새끼가 밥 굶는다는 소리에 당장 지갑부터 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친 건 아들이 아니라 젖을 달라고 보채는 다 큰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잡힌 바지를 툭 털어냈습니다. 민석아, 기억나냐? 네가 나보고 냄새난다고 했었지. 아, 그건 잘못했어요. 그래. 돈 냄새만 쫓던 놈이 돈이 사라지니까. 이제야 사람 냄새가 그리운 모양이구나. 하지만 늦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가난이다. 녀석이 멍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힘으로 벌어서 내 힘으로 쌀 사서 밥 해먹어라. 그 밥맛이 얼마나 달고 귀한지 깨닫기 전까지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 서 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걔가 날 보고 코 막고 도망갈 때 난 결심했다. 내 재산이 독이 되어 손자까지 망쳤다는 걸.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된다. 이미 공증까지 끝났으니 헛물 켜지 마라. 아버님. 너무하세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원망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서 내가 이만큼 번 거다. 그 돈으로 너희 호의호식 시켜줬더니 날 베란다에 가뒀지. 그게 너희가 말하는 피와 눈물이냐?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김 변호사가 대기시켜 놓은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주저앉아 통곡하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백미러 속 그들의 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저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잔인하다고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그들을 사랑하는, 아니, 한때 사랑했던 방식의 결말입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 죽으니까요. 1년 후, 회장님, 식사 나오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국밥.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지금 종로의 한 허름한 국밥집에 앉아 있습니다. 예전처럼 폐지를 줍는 행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번쩍이는 명품 정장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깔끔한 면바지에 점퍼 하나 걸친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김 회장님 오셨네. 지난번에 우리 복지관에 안마의자 쏴주신 거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옆 테이블에서 막걸리를 드시던 박 영감이 아른 체를 하며 웃었습니다. 허허, 낡아 빠진 허리에 도움들이 되신다니 다행이네.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뱃속을 데워주었습니다. 그 베란다, 찬바람이 들이치던 그곳에서 먹던 차가운 밥덩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제 재산의 90%는 이미 재단 설립에 들어갔습니다. 갈 곳 없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체 주택을 짓고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10%는 제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을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었고요. 가끔 아들 소식이 들려옵니다. 작은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도 마트 캐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 부부싸움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지만 적어도 제 돈을 뜯어먹으려 눈을 번들거리던 때보다는 사람답게 살고 있을 겁니다. 손자 녀석은 얼마 전 제게 편지를 보냈더군요. 할아버지 죄송해요라고 삐뚤빼뚤 쓴 편지였지만 봉투 안에 용돈 달라는 말이 없는 걸 보니 조금은 철이 든 모양입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식당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부모 학대하는 폐륜 범죄 급증. 자식 눈치 보느라 신고 못하는 노인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깍두기를 베어 물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비정하고 자식은 부모의 짝사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짝사랑을 끝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독한 노인네라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내 돈을 보고 고개 숙이는 가짜 가족이 아니라 국밥 한 그릇에 정을 나누는 진짜 이웃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고 나서자 봄 햇살이 제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그림자가 아스팔트 위로 길게 뻗었습니다. 더 이상 굽은 등도 초라한 리어카도 없는 당당한 그림자였습니다. 날씨 참 좋네. 저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제 발길 닿는 곳이 곧 제 집이고 제 인생이니까요. 나는 김칠성. 폐지 줍는 노인도 100억 자산가도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자유로운 한 인간입니다.